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말씀 좀 되게 좀 확 와닿는데 네. 일본이 아르헨티나가 됐다. 음. 그러니까 일본이 개발도상국이 됐다라는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개발도상국이 됐다.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예.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 일단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돈 벌러 가요. 아, 이게 과거에 동남아의 전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네. 일본으로 돈 벌러 오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돈 벌러 가요. 네. 주로 호주를 많이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음, 그 다음에 한국도 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심각한 게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는데 매춘하러 가요. 아이고. 이게 과거에 다 동남아에서 하던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행이 일본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해외에서 네. 여행객들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일본이.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물가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성 있잖아요. 성. 네. 오사카 성 같이 뭐 이런데 이제 꼭 관광지 가면 성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가 외국인에게 막 갑자기 6배 올려서 받는다거나 그 이중 가격제 하는 거죠. 일본의 국민들한테는 적게 받고 그런 거 이중 가격제.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것들도 2배, 3배 정도를 받아요. 예를 들면은 그 스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참치 같은 걸 이제 회로 이렇게 사발에 이렇게 따는 그걸 내가 보니까 그게 6,000엔 막 이런 게 있어요. 가격이. 일본인들 그런 거 6,000엔 그러면 사 먹지 못해요. 1,000엔만 넘어가도 비싸게 느끼는데 네. 그 6,000엔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거야. 4,800엔, 6,000엔.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가볍게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중 가격제. 그렇죠. 그 이중 가격제가 이게 옛날에 어디서 하던 겁니까? 다 동남아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작가가 내가 옛날에 태국에 살 때 거기 가면은 이중 가격제를 내가 봤는데 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러고 있다. 이게 한국이 일본이 이게 동남아대에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내가 그냥 한두 개 글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그만큼 이제 현재 일본의 모습이 야 이게 낯설다. 옛날에 어디서 본 듯한 현상인데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엔저 때문에. 네. 급격한 엔저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급격한 엔저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예를 들어서 최저 수당이 뭡니까? 1시간당 우리 만원 좀 넘어가잖아요. 네. 그 일본에는 도쿄만 해도 1,100 얼마, 그 만원 조금 넘어갈지 모르는데 지방하고 다 달라요 가격이. 우리는 전국이 다 똑같잖아요 최저임금이. 그 지방에 가면은 뭐 800엔, 900엔 이러니까. 근데 그게 달러로 바꾸면은 엔주로 가가지고 완전히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주에 가서 돈을 벌잖아요. 달러로 받잖아요. 호주 달러로 받겠죠. 그럼 그게 이 환율 차가 엄청나잖아요. 네. 거기다가 최저임금제도 2배, 3배 정도 되니까 해외를 다 나가는 거예요. 야, 젊은이들이 돈 벌러 나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플러스 할게. 해외 노동자들이 네. 그동안 일본에 왔던 해외 노동자들이 시급이 한국이 더 높으니까 일본을 안 가고 한국으로 온다. 그런 글도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죠. 네. 왜냐 일본은 지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왜 완전 고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뭐 거의 지금 실업률이 뭐 2% 3%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기업들이 별로 도산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쥐꼬리 많은 봉급점에서 다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노동자들도 일본으로 안 오고 오히려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 일손 부족한데 이게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이 옛날에 일본이 어디 온 데 없고 거의 동남아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제2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음. 정말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인력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예. 3D라고 표현해 볼까요? 예. 이제 농촌이라든가 음. 건설업, 예. 특히 이제 이삿짐 같은 데는
몽골 청년들이 많이 오세요. 몽골 청년들이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주 딱이네. 예, 근데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몽골 입장에서는 예, 예. 대박 아니에요? 그거 20만 원이면은. 2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의 예. 따로 임금을 이렇게 책정 안 하잖아요. 예, 예. 최저임금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그동안 일본 갔던 베트남 예. 노동자들도 다 한국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국 노동자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예.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일손이 부족한 데다가 해외 노동자까지도 이제 뺏겨버린다. 야 이제 일본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네. 기술 인력이라든가 지식 기반 인력 말고 이런 노동력에 기초한 인력 이런 부문의 인력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 우리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건설 노동 인력으로 뭐 중동에 나갔다든가 많이 이런 현상들이 소위 개발도상국일 때 네. 더 높은 임금을 영위하기 위해서 희생자로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죠?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본이라는 소위 이제 GDP 4위 국가가 지금 돈 벌러 나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개발도상국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그 일본의 도쿄의 공원 길에 이렇게 보면요, 젊은 여성들이 쭉 서 있어요. 네. 그게 다 성매매하는 이 모습이 최근에 영상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네. 상당한 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어디 서구 언론에서 그걸 도쿄가 전 세계의 성매매 성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본 경제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한번 제가 여쭙고 토론을 청하는 이유는 반면교사로 삼고 절대 우리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본 젊은이들이 돈 벌기 위해 나가고 일본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 그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기존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기존 어른들, 기성세대들의 문제도 분명 다 같이 만든 문제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이렇게 가난해지게 된 원인을 좀 우리는 규명을 해야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 원인을 절대 같은 원인을 가지고 똑같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원인을 좀 규명해야 될 텐데 박사님은 어디서 그 이유를 찾으십니까? 한 2개 정도를 딱 짚보면은 네네. 하나는 프라자 합의가 미친 충격파가 엄청났다. 네. 또 하나는 일본 스스로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 그게 뭐냐? 디지털화에 실패했다. 이 2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공감합니다. 프라자 합의 이번에 또 그 얘기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레와의 프라자 합의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제2의 플라자 합의가 그렇죠.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네. 이제 그렇죠. 위기 의식이 일본에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트럼프가 뉴스 중에 저 N이 약세 N 나는 용인 못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걸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이제 일본은 또 이제 옛날로 그 충격파를 또 받게 된다. 네. 그런 위기 의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플라자 합의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데 네.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 하니까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가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2년 후에 87년 말에 딱 2년 한 몇 개월 후에 1달러당 120엔으로 뛰었잖아요. 딱 2배 뛰었어요. 네. 2배 뛰다 보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주식도 폭등하고 딱 87년에. 네.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플라자 합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일반인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달러로 바꾸면 어느 날 한 몇 년 만에 딱 2배로 뛴 거야. 내 자산이. 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죽을 맛이 되잖아요. 수출 단가가 갑자기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 되니까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죽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 융자를 마구 이제 해주는 거예요. 금리를 팍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돈을 마구 푸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마구 풀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돈이 막 흥청망청 돌아다니니까 어디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게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버블이 팍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내가 또 설명하려면 또 질문 들어오면 내가 또 설명하겠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팍 꺼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내 자산보다도 은행에 빌린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팍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변제하기 바빠서 소비가 팍 줄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학할 때요. 모든 광고가 항상 가격이나 광고는 무조건 가격 인하였어요. 네.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모든 제품 전부 가격 인하. 우리가 가장 싸다. 우리가 가장 싸다. 예. 막 전부 그 광고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10년 내내 들은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정점이 갔다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게 플라자 합의의 영향이 나는 가장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소비 안 하죠.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좀 또 더 안 있으면, 사는 거죠. 좀 더 있으면 더 떨어질 더 거라고 떨어질 텐데.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는 그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를 또 불러오고 네. 그건 또 다른 가격 인하를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 소용돌이에 빠진 거죠.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플라자 합의가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로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그 파장이 너무나 컸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 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주식이 그때 4만 가까이 갔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5,700까지 갔어요. 5,700. 네. 그게 한 얼마입니까? 한 7분의 1, 6분의 1인가? 네. 그렇게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초토화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플라자 합의에 나는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디지털화로 변신을 못했어요. 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왜 그럼 못했느냐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아날로그로서 디지털로 변환되는 게 9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본다면은 일본이 64년 도쿄 올림픽 하면서부터 선진국에 들어간다, 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확히 70년, 80년, 90년 이때가 거의 그 절정이었단 말이죠.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올 때 그 방식, 그 스타일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다. 이걸로 우리는 떼돈을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아날로그에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인 정신으로 연결되는 모노즈쿠리 일본에 네. 그 모노즈쿠리가 결국은 아날로그에서 나오는 모노즈쿠리가 많잖아요 일본이. 그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로 바뀌는 거에 대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기술력이 최고다. 그렇죠. 아날로그.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일본 조금만 비판하면 바로 무슨 소리 일본의 소부장이 얼마나 좋은데 반드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 소재 부품 장비가 대부분 아날로그예요. 음.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장인 정신 네. 조금씩 개선돼 와가지고 지금이 엄청난 개선돼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전 세계에서 함부로 따라갈 수 없는 이거는 아날로그 사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는 전부 디지털 사회에서 다 부가가치가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발전한 이유가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89년도에 시가총액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딱 보면요. 일본 기업 은행 엔티티 통신사 여기서 한 14개가 1위부터 20위 사이에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난 후에 딱 보니까 지금 2020년이면 그렇죠. 2030년 지났잖아요. 지금 보면은 일본의 시가총액은 50위권에 도요타 자동차 하나 있고 100위권에 하나도 없어요. 30년 사이에. 네. 근데 그게 그럼 1위부터 20위까지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데 이게 전부 다 인터넷 관련, 디지털 관련이에요. 디지털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이 망했느냐? 아니에요. 옛날 그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네. 대체로 네. 뭐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미국이 완전히 그 가팜이 막 그냥 뻥튀기로 올라간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 아닙니까?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뭐 전부 이게 없던 게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돈을 엄청 만드는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플랫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래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플라자비, 하나는 디지털화 안 됐다. 근데 이게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 이런 얘기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 그게 아니다고 하는 얘기가 한국에는 플라자 합의가 없었어요. 네. 한국에는 디지털화 지체가 없어요. 근데 왜 일본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 두 개가 결정적인 결정타였다. 그래서 일본은 특히 이제 뭐 플라자 합의는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되고 극복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엔저로 왔잖아요. 엔저로 오면은 그 플라자 합의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니까 또 다시 이제 트럼프가 뭐 제2의 그렇죠.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디지털화가 이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걸 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미국 기업에다가 뭐 자문료로 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용료 내고 플랫폼 사용료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거기다 돈 다 내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는 일본에 플랫폼이 하나 있나요? 없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박사님하고 일본이라는 그 대주제를 놓고 지금 토론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주셨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좀 저도 드려본다면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공감을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안을 보면서 어떤 현상,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렇게 기울고 있고, 뭐 한국 경제도 이제 고성장이 끝나고 이제 저성장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경제도 일본 따라가고 있다. 일본 따라갈 거야. 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경계하자 뭐 그렇죠. 그런 의미로 경계하자는 의미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본 따라갈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보는 그 이유가 일본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리즈닝 그 이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를 만약에 일본이 지금 벌써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지만 일본은 먼저 고령화가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개된 거예요. 뭐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예를 들어서 10년 혹은 15년 먼저 전개됐으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라고 볼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만 본다면 그럴 수 있지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나머지 두 가지 요인 특히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잃어버린 20년으로 갖고 디플레이션 상황에 왔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화인데, 네. 그러니까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아주 간명하게 예를 들어서 표현할 때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예를 네. 들어 보면 네. 제가 2010년에 네. 그때 이제 국책연구원에 있을 때 네. 에이펙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전문가 회담이죠.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주관 기관이 일본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도쿄에 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에이펙 회원국들을 다 초대했으니까 몇 군데 이렇게 방문식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랑할 만한 데를. 근데 하나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나 뭐 이런 파나소닉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을 막 보여주는데 감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10년에만 해도.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으니까. 예. 우리는 훨씬 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벌써. 그렇죠. 지금은 더 감흥이 없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카메라 시장을 싹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카메라가 아날로그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뀔 때 시장을 반 잃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디지털 카메라가 네.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갔거든요. 예, 다 들어갔죠. 그때 시장을 100%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 될 때 한국은 그 시장을 가져간 거고 네. 일본은 시장을 다 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는 건데. 코닥 필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디지털화되는 순간 그거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필름 시장도 그 그렇고. 필름 시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여기서 시사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사점이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를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도 네. 그 경계를 해야 해야 된다고 되고, 얘기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우리 뭐 반도체 뭐 겨울론 얘기가 있지만 또 다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시사점을 좀 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 관점에서 예. 이제 다음 주제가 예.